MBC 사태는 지금 오늘 이제 회의를 해서 예. 자, MBC를 예. 사장을 임명하거나 예. 하는 것을 그 MBC 이사를 박문진 이사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방송문화진흥회. 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예. 자,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예. 법에는 여야가 몇 명을 뭐 추천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법에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9명을. 방송통신위원회. 9명을 예.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관례적으로 한 20년 이상을 어떻게 해왔냐면 관례적으로 여야가 6명, 3명, 6대3으로. 방문진법 6조에 저게 있네요. 근데 저기 보시면. 아니요, 숫자는 없습니다. 저게 방문지법 6조에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고만 돼 있지, 예. 여야가 6대3으로 돼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임명은 방통위가 한다. 그러니까. 교수님이니까 정확하시겠죠. 그럼요. 예. 제가 여기 나와서 헛소리 하겠습니까? 총 9명이라는 얘기와 방통위가 임명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야 구성은 법에는 없습니다. 근데 저거를 관례적으로 해온 거예요. 관례적으로 네. 여당 6, 야당 3. 왜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방통위원 구성이 3대2예요. 여당이 3명을 추천하고요. 야당이 2명을 추천해요. 그러면 다수결 나오면 항상 여당이 이길 수밖에 예. 없어요. 그럼 만약에 관례적으로 안 해왔으면 여당이 마음대로 9명을 다 임명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3대2 다수결로 통과시켜버리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신사협정처럼 또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이제 저걸 관례적으로 해왔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당 6명, 야당 3명인데. 3명 이렇게 돼 현재 있었죠. 지금 김완배 이사가 최근에 사표를 냈고요. 유이선 이사가 사표를 냈죠. 교수죠. 그랬죠. 그래서 두 명이 사표를 해서 오늘 방통위에서 예. 2명을 새로 임명을 한 거죠. 임명을 한 거죠. 그렇죠. 누군가요? 그게 한 명은 김경환 교수고요. 예. 상지대 교수고 또 한 분은 이진순 민원연 정책위원이고요. 그런데 이 두 분, 이진순 씨는 서울대 학생회도 하셨고요. 예. 또,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이죠. 김경환, 이진순. 예, 두 그러면 분이- 지금 이제 구성이 예. 5대4가 됐네요. 그렇죠. 5대4가 됐죠. 그래서 5대4니까 다수결 나오면 당연히 지금 여당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자, 그런데 세 분이 남아있는 야당 추천목 세 분이, 고용주 이사장, 해임 결의안을 냈죠. 그건 무슨 의미가 있죠? 그 해임 결의안을 내면 10일 이후에 자동으로 상정이 됩니다. 안건으로? 그렇죠. 안건으로 상정이 되죠. 그럼 그 안건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오늘 2명이 임명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5대4 구조가 됐습니다. 그 안건이 올라와서 만약에 지금의 야당 추천위원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새누리당이 추천했던 의원들이죠. 그 이사들이 반대하더라도 5대4로 해임안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예. 그 회의 주재권은 예. 고용주 이사장이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죠. 네. 안건을 올라와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나중에 협의하자.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나가게 되면 누군가 그걸 대신 받아서 해야 되겠죠, 사회권을.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나가거나 아니면 앉은 상태에서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표결을 붙이자 그래야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란 표현은 여기 쓰면 안 돼. 중립적이니까. 어쨌든, 예. 그러니까 여당 추천 이사들 입장에서는 그걸 그러면 표결에 붙여보자. 이게 안건은 올라오는지 안 오는지. 근데 일단 안건은 올라오면 다루는 건 다뤄야 되는 거예요. 안건이 올라오는데 안 다룰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표결에 붙여서 만약에 불신임안을 올렸으니 그 불신임안이 통과가 되면 이사장은 이제 이사장직을 잃게 됩니다. 그게 불신임인가요? 그게 예. 5대4가 됐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해임 결의안 냈으니까 해임을 시키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불신임입니다. 불신임. 해임은 사장. 그러니까 이사장은 불신임이거든요. 불신임. 예, 불신임을 하는 거죠. 이사장직을 불신임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이사장 직책을 잃게 되는 거죠. 그냥 이사로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사장이 없어지고 그냥 이사람만 남는다. 그렇죠. 왜냐면 그럼 누군가가 또 이사장을 선출을 해야 되네요. 그러면 5대4니까 5를 갖고 있는 쪽에서 이사장을 선임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면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5대4에서 사장을 해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일단 이사장도 사장이 누구죠 지금? 지금은 누구죠? 김장겸이죠. 김장겸. 예. 그런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 들어도 잘 모르죠. 그렇죠. 이사장은 예. 이사의 임명권은 방통위가 갖고 있어요. 이사회에서 이사를 해임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불신임을 해서 이사장의 직책을 뺏는 거죠. 일단 그걸 못하게 막고 내려오게 한 다음에 그러면 방통위에서는 다시 이사장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5대4 구조에서는 일단 이쪽에도 유리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여당의 서 원하는 사람이 이사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나면 이제 김장겸 사장이나 해임안을 다시 상정을 해서 거기서 해임안이 통과가 되면 김장겸 사장은 해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정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다음 주에 이사장 불신임안이 통과가 될 거고 예. 그럼 방통위에서 결국 이사장
해임을 하면서 새로 이사장을 새로 이사장 임명하고 임명하고 새로 이사장 임명된 상태에서 김장겸 사장에 대한 회의만을 의결로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그 절차로 간다고 하면 11월 안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1월도 너무 길지 않아요? 그렇죠. 뭐, 11월 원래 한 10월까지를 데드라인으로 첫 봤었는데. 주, 둘째 주 정도?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또 내일 국정감사 아니에요? 네, 그 박문진 국정감사. 네, 보이콧을 하려고 하는 지금 의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 때문에 방통위 찾아가지고 방통위원장을 겁박하고. 소리 지르는 거 보셨어요? 못 아니, 봤어요. 뭐라고 그랬더라. 아무튼 그 허수아비라는 용어를 썼나요? 방통위원장한테 그 정권의 허수아비냐 뭐 나팔수 뭐 제가 지금 정확히 단어를 기억 못 하겠는데 저도 정권에 뭐라고 인격 얘기했던데. 모독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왜 그렇게 부르냐? 위원장이라고 불러달라. 그랬더니 또 지난번에 그 소리 지르는 거 기억나시죠? 강원랜 사장 앞에 소리 질렀던 정우택. 네, 정우택. 그 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만 지르면 되는 줄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아니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여야 구도가 6대 3인데 지금 2명이 나갔는데 그 2명을 자유한국당 추천을 해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야당이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당 할 때는 여당목 다 찾아먹고 이제 와서 야당 되니까 여당목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구조니까 저는 그 자유한국당의 태도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방통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 법적 절차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야 구도를 안 맞춰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방통위 5명이서 의결했는데 아니면 1명이 지금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은 나갔으니까 4명이서 의결했는데 9명을 다 만약에 여당 추천을 하겠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관행이 있었고 2명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정우택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방통위 항의 방문해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맞아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삿대질하면서 이 정부의 꼭두각시다. 꼭두각시 맞습니다. 그 인격 모독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듣기 거북하다. 라면 이제 강력히 항의했다. 그랬더니 소리를 또 지르더라고요. 안 되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할 말 없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목청 높이면 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분 또 예전에 한 말 기억나시죠? 야당 됐으니까 이제 한 톤을 높여달라, 목소리 질러달라 이런 얘기를 본인들 의원들한테 했던 사람이에요. 자, 최 기자님 이렇게 되면 이제 MBC는 그 지금 뭐 KBS 출신이라고 해서 KBS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KBS, MBC가 지금 어찌 보면 일란성 쌍둥이처럼 같이 가는 거야. 공동명체고. MBC가 저렇게 좀 정상화되면 KBS도 좀 급물살 탈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KBS도 지금 7대4 구도에서 한 분이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한 분만 더 사퇴를 하면 MBC처럼 6대5의 구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가 아주 손쉽게 고대영 사장을 고대영 사장은 그리고 이제 김장겸 사장은 2년 반 정도 남았지만 고대영 사장은 1년도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그 들리는 그 여의도 통신 들리는 얘기가 고대영 사장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하면서 현재 파업하고 있는 노조 측에다가 좀 원만하게 내가 좀 후퇴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달라 이런 얘기를 그럴 그 시그널도 있고 강경한 시그널도 있고 두 개의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뭐가 이 사람의 진짜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최소한 이사장인 이인호 씨도 지금의 현 체제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이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인호 이사장 같은 경우도 구 여권에서 임명한 이사장이죠.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가 보죠? 아닙니다. 그렇게 뭐 합리적인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의 특징이 이제 폼생폼사거든요. 내가 이사장으로 있을 때 그래도 불합리한 인사에 관해서 사장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굉장히 많이 시그널을 주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당장 만약에 이사회가 열려서 그 이인호 이사장이 본인의 생각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KBS라는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고대영 사장을 몰아내는 게 해임시키는 게 자기가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존경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지금 당장이라도 혹시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KBS도 MBC와 굉장히 좀
같이 갈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기대를 해봅니다. 상대적으로 KBS가 그 몇몇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MBC 측에서 쪽 계신 분들이 거긴 시용 기자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부가 그 구노조, 신노조 있고 그런데 그 반반 정도로 세력 균점되어 있고. 그렇죠. 양측의 갈등이 뭐 이렇게 심하지 않고 지금 뭐 파업할 때도 양측이 다 참여하지 않았나요? 참여했다 뭐 구노조는 사실상 지금 거의 안 하는 예, 거죠. 거의 안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내부의 갈등 구조가 MBC처럼 복잡하진 않다. 이런 얘기. MBC처럼 복잡하지는 않지만 예. 굉장히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됐고 MBC는 공채주의로 순혈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조직이고요. 예. 시용 기자를 쓰기 전까지는. 예. 그래서 시용 기자가 굉장히 소수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 소수와 이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장을 영입해서 이 다수가 힘을 합한다면 이 소수는 충분히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세력이 되는데 KBS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혁적인 사장이 오지 않는다면 구노조가 여전히 절반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재의 야당과 연합해서 아까 이른바 이야기했던 기계적 균형을 핑계 삼아 여러 개혁적인 어떤 조치들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오히려 개혁적인 보도에 관해서 이게 너무 진보적이다, 너무 개혁적이다 이렇게 안에서 비토를 놓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KBS는 그런 구조는 계속 지금 상존해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고대영 사장을 몰아내는 것은 1번이고요. 시작일 뿐이고 예. 진짜 시작은 정말 개혁적인 사장을 영입하는 게 KBS 개혁의 진짜 출발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 진짜 잘못했고 늑대 변하기는 쉽지 않다. 내부 구성원들이 굉장히 또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게 될 것이다. 맞아요. 그 정인주 사장 몰아낼 때도 사내 구성원들 기자들이 찬성하면서 그 몰아내는데 적극적으로 나선 기자들이 꽤 많았어요. 동조한 기자들이 좀 있죠. 예. 예. 그 저희가 의아했거든요. 그렇죠. MBC 분위기만 이해하고 있었던 저희들로서는 저 KBS가 왜 저러지? 그냥 원래부터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자분들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 있잖아요. 예. 여당을 보도할 때 6분을 한다면 그때 보도는 한 6분 정도 합니다. 6분을 한다면 야당을 보도할 때는 2분, 1분, 1분씩이에요. 사당 체제 하에서. 딱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기계적 균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예. 1분, 1분, 1분씩 하면서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1분, 1분, 1분씩 하지만 프레임이 개혁적인 프레임에는 약간 불리하게. 보수적인 예. 프레임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아, 묘하게 그 기사 내용을 갖고 조작을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적 균형, 시간의 균형은 충분히 맞출 수 있지만 예. 실체, 내용은 전혀 그런 게 아니게.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이상한 방향으로 오해하게끔 정부의 개혁 정책을 예. 그렇게 해왔죠. 그렇게 트레인을 해왔고. 그 뿌리의 또 한 축이 70년대, 80년대 학도단장, 단장, 부단장 이런 사람들 특채로 기자로 뽑은 그렇죠. 그 뿌리도 좀 안축에 있고. 그렇죠. 강합니다. 아, KBS 들여다보기 좀 복잡하네요. 복잡합니다. 사장이 고대영 사장이 바뀐다고 해갖고 MBC처럼 좀 신속하게 개혁 네. 드라이브가 걸리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네. 그 내부에서 구성원들끼리 이 개혁 작업을 하고 적폐청산하는데 상당히 갈등적 요소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KBS는 꼭 한국 사회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정권 바뀌고 대통령 하나만 바뀌었을 뿐이다. 이런 예.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번 국정감사 보니까 그 산하단체 기관장 이런 분들이 저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뽑혀갖고 아주 그 폐악질을 해놓고 이번에 국정감사 와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완전히 동의합니다. 이런 분들이 그냥 도처에 그렇죠. 깔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막 갈대와 같죠. 예. 바람이 불면, 정권의 바람이 불면 그냥 눕고 다음 정권의 바람이 불면 또 눕는 그런 분들이죠. 뭐.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예. KBS 얘기가 점입가경이에요. 점점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 잘 이해해서 재미는 있어지는데 예. 빨리 사장을 바꾸고 더 개혁적인 사장이 들어서 개혁 드라이브가 잘 걸릴 수 있도록 오히려 시간을 더
먼저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KBS 같은 경우는. KBS가 가장 큰 규모가 큰 회사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으로서 우리나라 대표 공영방송입니다. 예. 그런데 KBS가 저렇게 국정원 직원한테 보도국장하면서 돈 받은 사람이 사장을 하고 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김시건 전 보도국장이 폭로했던 것처럼 이정현이라고 하는 홍보 수석이었죠. 그때 당시에 전화해가지고 세월호 보도 막아달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정치 권력과 결탁하고 정치 권력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면 언론사로서 창피한 거죠. 그것도 상업방송도 아니고 우리가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그런 짓을 했다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상업방송이라면 광고비라도 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뭐 이해라도 하겠어요. 그런데 KBS는 수신료를 내서 국민들이 정말 2,500원씩 다 내잖아요. 아무리 못 살아도. 그렇게 받아서 뭐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송사인 공영방송이 저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빨리 사장을 바꿔서 물론 이제 최 기자님 말씀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빨리 이걸 시작을 해야 이 정권 안에 어쨌든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겠습니까? KBS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즉 경영과 기자들의 독립성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사장이 개입을 하면 안 돼요. 기자나 PD가 자율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방송법 4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장이라도 또는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방송국의 기자나 아니면 제작 담당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을 개입하거나 방해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영 같은 분도 지금 방송법에 위반되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왜냐하면 보도에 개입을 했잖아요. 예. 취재하지 말라 그러고 취재해서 보도하려면 방송 못 내보내게 하고 이건 명확하게 방송법 4조를 어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직원 대답하려고 대답하지 마.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게. 아주 볼 수 없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게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아나무인인가.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국민 앞에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건데 거기다 대고 대답하지 같은 말라니. 대학을 나온 게 창피해 죽겠네 진짜. 오늘처럼 부끄러운 날이 없어요. 사서에서 만나서 또 무척 진보적인 발언만 해요. 그렇습니까? 저는 안 만나봐가지고. 예. 상갓집 이런 데서 만나면 참을 수가 없어요. 막 민주당을 격렬하고 막 걱정을 해주고.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에는 아주 익숙하고요. 그리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사실 뭐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까지 생존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보도를 잘해서 사장에 올라가고 보도국장이 된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내부 정치와 외부 정치. 기자들의 개인적인 기자들을 기사 그렇죠. 취재 내용 이런 것보다도 정치권에 기생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배우고. 그러니까 한국 정치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정보 보고만 할 뿐 기사를 내질 않아요. 그건 언론사로서 그런데 그런 기자들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거든요. 문정인 특보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한 발언 때문에 엄청난 화제 또는 논란이 됐는데요. 됐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 문특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SNS에 특보 한 분이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문정인 특보 공개 디스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요즘에 좀 착심한 듯이 공개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꽤 자주 했죠. 그러니까 지난달 11일 퇴임한 직후에도 몇 차례 페이스북 같은 데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세월호 수사팀 외압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해명하거나 아니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반박의 어떤 글들이 주로 올라왔고요. 나의 억울함. 예.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건 정치적 성격을 띈다고 보기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 며칠 사이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직접 표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문특보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린 날 기독교 한국 침례 총회에서 열린 퇴임 감사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되고 65년이 지나 제가 63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이 거침없이 건국절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발언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러게요. 이걸 공개적인 석상에서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SNS 글 그리고
퇴임 감사에 대해서 한 발언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정치성을 띤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문정인 특보 얘기하러 오신 줄 알았더니 보니까 황교안 총리 얘기하러 오신 거예요. 맞아요. 문정인 교수를 공개 비판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아주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만합니까? 네. 퇴임한 총리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새 정부를 비판하는 장면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걸요? 하긴 그래요. 이거는 외국의 사례도 사실은 이례적이에요. 예. 허니문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직전 총리는요. 다음 정부를 비판하는 걸 자제하는 게 원래 도의상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황 전 총리는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외교 전문가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런데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뭔가 좀 맞지 않은 느낌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가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넘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올 법하네요. 네. 황교안 총리가 원래 또 자기 의견 막 내세우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잖아요. 공직에 있을 때도. 예,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더 가면서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할까? 네. 이건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마침 또 리얼미터가 차기 서울시장 지지율 조사를 했거든요. 예. 박원순, 이재명 두 사람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가 황교안. 예. 자유한국당 후보 내에서는 예. 후보 적합도 1위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황 전 총리의 SNS 정치 재개는 보수 후보의 보수 진영에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국가 지도자감이다 이런 거를 부각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 어린 시선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황 총리가 좀 억울하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황상으로 봤을 땐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 정가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문제는 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다라는 인식이 숨어 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사드 기습 배치의 가장 큰 책임자가 황교안 전 총리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정권이 바뀐 뒤에는 사드 보고 누락 사건까지 겹치면서 더 시선이 곱지 않아졌는데요. 하지만 황 전 총리의 인식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니고 당신들이야. 한미동맹을 내팽개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올린 SNS 글 보면 외교 안보에는 실험이 없다. 치고 빠지기를 해서도 안 된다. 모두 신중하고 책임 있게 언행해야 한다. 이런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모두의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모두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한미동맹 차원에서 내가 사드 배치했던 것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사드 배치 책임론에서 비껴나는 건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현 정부와 대립각을 긋고 있다.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하지만 과연 이 논리가 맞을까요? 외교에 실패하고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증가시켜온 전 정부 책임, 그 책임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과연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반박도 있습니다. 결국 황 전 총리는 자기 방어를 넘어서서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인사 중에 거의 유일하게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비켜간 인물이 누굴까? 바로 황교안 전 총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네요. 권한대행 한번 거치니까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황 전 총리는 마치 자기를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대단한 유공자? 앞으로 구할 어떤 지도자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왜 그런 생각이 생각을 드는데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올린 글이나 퇴임 감사 예배를 보면 예배 때 한 발언을 보면은 진보 보수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들을 막 올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수 프레임으로 내 지지층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예를 거예요. 들면 건국적 논란이 될 걸 알면서 발언한다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은 그거 왜 일부러 프레임 짜고 모르겠어요. 있다. 역사 교과서 문제에서 건국절 문제가 제일 시끄러웠던 얘기였는데. 맞아요. 하지만 이거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움직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정농단 책임자라고 하는 반대 여론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문정인 특보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한 발언 때문에 엄청난 화제 또는 논란이 됐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 문특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SNS에 특보 한 분이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문정인 특보 공개 디스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요즘에 좀 착심한 듯이 공개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꽤 자주 했죠. 그러니까 지난달 11일 퇴임한 직후에도 몇 차례 뭐 페이스북 같은데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세월호 수사팀 외압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뭐 밝히는 해명하거나 아니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반박의 어떤 글들이 주로 올라왔고요. 나의 억울함. 예.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건 뭐 정치적 성격을 띈다고 보기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 며칠 사이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직접 표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문특보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린 날 기독교 한국 침례 총회에서 열린 퇴임 감사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되고 65년이 지나 제가 63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이 거침없이 건국절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발언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러게요. 이걸 공개적인 석상에서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SNS 글 그리고 퇴임 감사에 대해서 한 발언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정치성을 띤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문정인 특보 얘기하러 오신 줄 알았더니 보니까 황교안 총리 얘기하러 오신 거예요. 맞아요. 문정인 교수를 공개 비판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아주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만합니까? 네. 퇴임한 총리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새 정부를 비판하는 장면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걸요? 하긴 그래요. 이거는 외국의 사례도 사실은 이례적이에요. 예. 허니문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직전 총리는요. 다음 정부를 비판하는 걸 자제하는 게 원래 도의상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황 전 총리는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외교 전문가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뭔가 좀 맞지 않은 느낌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가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연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올 법하네요. 네. 황교안 총리가 원래 또 자기 의견 막 내세우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잖아요. 공직에 있을 때도.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더 가면서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할까? 네. 이건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마침 또 리얼미터가 차기 서울시장 지지율 조사를 했거든요. 박원순, 이재명 두 사람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가 황교안? 예. 자유한국당 후보 내에서는 후보 적합도 1위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황 전 총리의 SNS 정치 재개는 보수 후보의 보수 진영에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국가 지도자감이다 이런 거를 부각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 어린 시선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황 총리가 좀 억울하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황상으로 봤을 땐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 정가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인간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문제는 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다라는 인식이 숨어 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사드 기습 배치의 가장 큰 책임자가 황교안 전 총리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정권이 바뀐 뒤에는 사드 보고 누락 사건까지 겹치면서 더 시선이 곱지 않아졌는데요. 하지만 황 전 총리의 인식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니고 당신들이야. 한미동맹을 내팽개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올린 SNS 글 보면 외교 안보에는 실험이 없다. 치고 빠지기를 해서도 안 된다. 모두 신중하고 책임 있게 언행해야 한다. 이런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모두의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모두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한미동맹 차원에서 내가 사드 배치했던 것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사드 배치 책임론에서 비껴나는 건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현 정부와 대립각을 긋고 있다.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하지만 과연 이 논리가 맞을까요? 외교에 실패하고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증가시켜온 전 정부 책임, 그 책임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과연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반박도 있습니다. 결국 황 전 총리는 자기 방어를 넘어서서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인사 중에 거의 유일하게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비켜간 인물이 누굴까? 바로 황교안 전 총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네요. 권한대행 한번 거치니까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황 전 총리는 마치 자기를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대단한 유공자? 앞으로 구할 어떤 지도자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왜 생각이 그런 드는데요.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올린 글이나 퇴임 감사 예배를 보면 예배 때 한 발언을 보면은 진보 보수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들을 막 올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수 프레임으로 내 지지층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예를 거예요. 들면 건국적 논란이 될 걸 알면서 발언한다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은 그거 왜 일부러 프레임 짜고 있다. 모르겠어요. 역사 교과서 문제에서 건국절 문제가 제일 시끄러웠던 얘기였는데. 맞아요. 예. 하지만 이거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움직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정농단 책임자라고 하는 반대 여론도 MBC 사태는 지금 오늘 이제 회의를 해서 자, MBC를 사장을 임명하거나 하는 것을 그 MBC 이사를 방문진 이사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방송문화진흥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자,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법에는 여야가 몇 명을 뭐 추천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법에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9명을. 방송통신위원회. 9명을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관례적으로 한 20년 이상은 어떻게 해왔냐면 관례적으로 여야가 6명, 3명, 6대3으로. 방문진법 6조에 저게 있네요. 근데 저기 보시면. 아니요, 숫자는 없습니다. 저게 방문진법 6조에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고만 돼 있지, 여야가 6대3으로 돼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임명은 방통위가 한다. 그러니까 교수님이니까 정확하시겠죠. 그럼요. 제가 여기 나와서 헛소리 하겠습니까? 총 9명이라는 얘기와 방통위가 임명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야 구성은 법에는 없습니다. 근데 저거를 관례적으로 해온 거예요. 관례적으로 여당 6, 야당 3. 왜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방통위원 구성이 3대2예요. 여당이 3명을 추천하고요. 야당이 2명을 추천해요. 그러면 다수결 나오면 항상 여당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에 관례적으로 안 해왔으면 여당이 마음대로 9명을 다 임명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3대2 다수결로 통과시켜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신사협정처럼 또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이제 저걸 관례적으로 해왔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당 6명, 야당 3명인데 이렇게 돼 있었죠. 현재 지금 김완배 이사가 최근에 사표를 냈고요. 유이선 이사가 사표를 냈죠. 그랬죠. 그래서 2명이 사표를 해서 오늘 방통위에서 2명을 새로 임명을 한 거죠. 그렇죠. 누군가요? 그게 한 명은 김경환 교수고요. 상지대 교수고 또 한 분은 이진순 민원연 정책위원이고요. 그런데 이 두 분, 이진순 씨는 서울대 학생회도 하셨고요. 또,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이죠. 김경환, 이진순. 그러면 지금 이제 구성이 5대4가 됐네요? 그렇죠. 5대4가 됐죠. 그래서 5대4니까 다수결로 하면 당연히 지금 여당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자, 그런데 세 분이 남아있는 야당 추천목 세 분이, 고용주 이사장, 해임 결의안을 냈죠. 그건 무슨 의미가 있죠? 그 해임 결의안을 내면 10일 이후에 자동으로 상정이 됩니다. 안건으로? 그렇죠. 안건으로 상정이 되죠. 그럼 그 안건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2명이 임명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5대4 구조가 됐습니다. 그 안건이 올라와서 만약에 지금의 야당 추천위원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새누리당이 추천했던 의원들이죠. 그 이사들이 반대하더라도 5대4로 해임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회의 주재권은 고용주 사장이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죠. 안건을 올라와도 뭐 차일피일 미루면서 나중에 협의하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나가게 되면 정우택. 정우택. 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만 지르면 되는 줄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여야 구도가 6대3인데 지금 2명이 나갔는데 그 2명을 자유한국당 추천을 해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야당이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당 할 때는 여당목 다 찾아먹고 이제 와서 야당 되니까 여당목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구조니까 저는 그 자유한국당의 태도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방통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 법적 절차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야 구도를 안 맞춰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방통위 5명이서 의결했는데 아니면 1명이 지금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은 나갔으니까 4명이서 의결했는데 9명을 다 만약에 여당 추천을 하겠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관행이 있었고 2명을 이렇게 얘기했네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방통위 항의 방문해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맞아서 이렇게 얘기했네. 삿대질하면서 이 정부의 꼭두각시다. 꼭두각시 맞습니다. 그 인격 모독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듣기 거북하다. 라며 이제 강력히 항의했다. 그랬더니 소리를 또 지르더라고요. 안 되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할 말 없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목청 높이면 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분 또 예전에 한 말 기억나시죠? 야당 됐으니까 이제 한 톤을 높여달라, 목소리 질러달라 이런 얘기를 본인들 의원들한테 했던 사람이에요. 자, 최 기자님, 이렇게 되면 이제 MBC는 지금 뭐 KBS 출신이라고 해서 KBS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KBS, MBC가 지금 어찌 보면 일란성 쌍둥이처럼 같이 가는 거야. 공동명체죠. 공동명체고 MBC가 저렇게 좀 정상화되면 KBS도 좀 급물살 탈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KBS도 지금 7대4 구도에서 한 분이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한 분만 더 사퇴를 하면 MBC처럼 6대5의 구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가 아주 손쉽게 고대영 사장을 고대영 사장은 그리고 이제 김장겸 사장은 2년 반 정도 남았지만 고대영 사장은 1년도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들리는 그 여의도 통신 들리는 얘기가 고대영 사장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하면서 현재 파업하고 있는 노조 측에다가 좀 원만하게 그렇죠. 내가 좀 후퇴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달라 이런 얘기를 그럴 그 시그널도 있고 강경한 시그널도 있고 두 개의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뭐가 이 사람의 진짜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최소한 이사장인 이인호 씨도 지금의 현체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이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인호 이사장 같은 경우도 구 여권에서 임명한 이사장이죠.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가 보죠? 아닙니다. 그렇게 뭐 합리적인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의 특징이 이제 폼생폼사거든요. 내가 이사장으로 있을 때 그래도 불합리한 인사에 관해서 사장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굉장히 많이 시그널을 주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당장 만약에 이사회가 열려서 이인호 이사장이 본인의 생각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KBS라는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고대영 사장을 몰아내는 게 해임시키는 게 자기가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존경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지금 당장이라도 혹시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KBS도 MBC와 굉장히 좀 같이 갈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기대를 해봅니다. 상대적으로 KBS가 몇몇 얘기를 하더라고요. MBC 측에서 쪽 계신 분들이 거긴 시용 기자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부가 구노조, 신노조 있고 그런데 반반 정도로 세력 균점되어 있고 그렇죠. 양측의 갈등이 뭐 그렇게 심하지 않고 지금 뭐 파업할 때도 양측이 다 참여하지 않았나요? 참여했다가 뭐 구노조는 사실상 지금 거의 안 하는 거죠. 거의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내부의 갈등 구조가 MBC처럼 복잡하진 않다? MBC처럼 복잡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됐고 MBC는 공채주의로 순혈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조직이고요. 시용 기자를 쓰기 전까지는. 그래서 시용 기자가 굉장히 소수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 소수와 이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장을 영입해서 이 다수가 힘을 합한다면 이 소수는 충분히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세력이 되는데 KBS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혁적인 사장이 오지 않는다면 구노조가 여전히 절반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재의 야당과 연합해서 아까 이른바 이야기했던 기계적 균형을 핑계 삼아 여러 개혁적인 어떤 조치들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오히려 개혁적인 보도에 관해서 이게 너무 진보적이다, 너무 개혁적이다. 이렇게 안에서 비토를 놓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KBS는 그런 구조는 계속 지금 상존해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고대영 사장을 몰아내는 것은 1번이고요. 시작일 뿐이고 진짜 시작은 정말 개혁적인 사장을 영입하는 게 KBS 개혁의 진짜 출발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잘못했고 누군가 그걸 대신 받아서 해야 되겠죠, 사회권을.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나가거나 아니면 앉은 상태에서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표결을 붙이자 그래야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란 표현은 여기 쓰면 안 돼. 중립적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여당 추천 이사들 입장에서는 그걸 그러면 표결에 붙여보자. 이게 안건은 올라오는지 안 하는지. 근데 일단 안건은 올라오면 다루는 건 다뤄야 되는 거예요. 안건이 올라오는데 안 다룰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표결에 붙여서 만약에 불신임 안을 올렸으니 그 불신임 안이 통과가 되면 이사장은 이제 이사장직을 잃게 됩니다. 그게 불신임이니까요. 그게 5대 4가 됐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해임 결의안 냈으니까 해임을 시키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불신임입니다. 불신임. 불신임. 해임은 사장. 그러니까 이사장은 불신임이거든요. 불신임. 예, 불신임을 하는 거죠. 이사장직을 불신임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이사장 직책을 잃게 되는 거죠. 그냥 이사로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아, 이사장이 없어지고 그냥 이사로만 남는다. 그렇죠. 왜냐면 누군가가 또 이사장을 선출을 해야 그러면 되네요. 5대 4니까 5를 갖고 있는 쪽에서 이사장을 선임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면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5대 4에서 사장을 해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이사장도 사장이 누구죠 지금? 지금은 누구죠? 김장겸이죠. 김장겸. 예.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 들어도 잘 모르죠. 그렇죠. 이사장은 이사의 임명권은 방통위가 갖고 있어요. 이사회에서 이사를 해임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불신임을 해서 이사장이 직책을 뺏는 거죠. 일단 그걸 못하게 막고 내려오게 한 다음에 그러면 방통위에서는 다시 이사장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5대 4 구조에서는 일단 이쪽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여당의 서 원하는 사람이 이사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김장겸 사장이나 해임안을 다시 상정을 해서 거기서 해임안이 통과가 되면 김장겸 사장은 해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정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다음 주에 이사장 불신임안이 통과가 될 거고. 그럼 방통위에서 결국 이사장 해임을 하면서 새로 이사장 임명하고 새로 이사장 임명된 상태에서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로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절차로 간다고 하면 11월 안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1월도 너무 길지 않아요? 그렇죠. 뭐, 11월 원래 10월까지를 데드라인으로 봤었는데. 첫 주, 둘째 주 정도?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또 내일 국정감사 아니에요? 네, 그 박문진 국정감사. 네, 보이콧을 하려고 하는 지금 의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 때문에 방통위 찾아가지고 방통위원장을 겁박하고. 소리 지르는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아니, 뭐라고 그랬더라. 아무튼 그 허수아비라는 내용을 썼나요? 방통위원장한테 그 정권의 허수아비냐 제가 지금 정확히 단어를 기억 못 하겠는데. 저도 정권에 뭐라고 인격 얘기했던데. 모독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왜 그렇게 부르냐? 위원장으로 불러달라. 그랬더니 또 지난번에 그 소리 지르는 거 기억나시죠? 강원랜 사장 앞에 소리 질렀던. 답변하기는 쉽지 않다. 내부 구성원들이 굉장히 또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게 될 것이다. 맞아요. 그 정인주 사장 몰아낼 때도 사내 구성원들 기자들이 찬성하면서 그 몰아내는데 적극적으로 나선 기자들이 꽤 많았어요. 동조한 기자들이 좀 있죠. 그 저희가 의아했거든요. 그렇죠. MBC 분위기만 이해하고 있었던 저희들로서는 저 KBS가 왜 저러지? 원래부터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자분들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 있잖아요. 여당을 보도할 때 6분을 한다면 그때 보도는 한 6분 정도 합니다. 6분을 한다면 야당을 보도할 때는 2분, 1분, 1분씩 해요. 사당 체제 하에서. 딱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기계적 균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1분, 1분, 1분씩 하면서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1분, 1분, 1분씩 하지만 프레임이 개혁적인 프레임에는 약간 불리하게. 보수 프레임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묘하게 그 기사 내용을 갖고 조작을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적 균형, 시간의 균형은 충분히 맞출 수 있지만 실체, 내용은 전혀 그런 게 아니게.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이상한 방향으로 오해하게끔 정부의 개혁 정책을 그렇게 해왔죠. 그렇게 트레인을 해왔고. 그 뿌리의 또 한 축이 70년대, 80년대 학도단장, 단장, 부단장 이런 사람들 특채로 기자로 뽑은 그렇죠. 그 뿌리도 좀 안축에 있고. 그렇죠. 강합니다. KBS 들여다보기 좀 복잡하네요. 복잡합니다. 사장이 고대영 사장이 바뀐다고 해갖고 MBC처럼 좀 신속하게 개혁 드라이브가 걸리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그 내부에서 구성원들끼리 이 개혁 작업을 하고 적폐청산하는데 상당히 갈등적 요소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KBS는 꼭 한국 사회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정권 바뀌고
대통령 하나만 바뀌었을 뿐이다. 이런 예.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번 국정감사 보니까 그 산하단체 기관장 이런 분들이 저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뽑혀갖고 아주 그 폐악질을 해놓고 이번에 국정감사 와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완전히 동의합니다. 이런 분들이 그냥 도처에 그렇죠. 깔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막 갈대와 같죠. 예. 바람이 불면, 정권의 바람이 불면 그냥 눕고 다음 정권의 바람이 불면 또 눕는 그런 분들이죠.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예. KBS 얘기가 점입가경이에요. 점점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 잘 이해해서 재미는 있어지는데 예. 빨리 사장을 바꾸고 더 개혁적인 사장이 들어서 개혁 드라이브가 잘 걸릴 수 있도록 오히려 시간을 더 먼저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KBS 같은 경우는 KBS가 가장 큰 규모